안녕하세요. 지니 책방의 말말말의 김지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 코너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제 책 제목과 표지에 대한 소개만 했잖아요. 얼마 전 출간한 이 어른의 말습관을 소개해 드리려고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떤 내용을 소개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은 1장부터 5장까지 다 소중하고요. 이 안에 담긴 내용은 더 귀하거든요. 어떤 내용을 전해야 할까 머리가 복잡했는데 좋은 해안이 생각났습니다. 이게 프롤로그가 왜 있겠습니까? 책의 안내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프롤로그를 쭉 낭독해서 책에 대한 소개를 대신하려고요. 그럼 한번 낭독해 볼까요? 나의 말은 안녕한가요? 문득 궁금합니다. 나의 말이 아무 탈 없이 평온한지요? 입 밖으로 나왔던 순간의 말들을 돌이켜보겠죠? 그때 만난 이들의 잔상도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갈 겁니다. 어느 날은 온당한 맑음이었고 어떤 날은 부당한 흐림이었겠죠. 내 탓이야라며 자책하자는 것도 내 탓이야라며 면죄부를 받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의 말이 떳떳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도감 따라 더 나은 시공간을 펼칠 수 있도록요. 말 때문에 속상한 나날들에서 벗어나 말 덕택에 괜찮은 나날들을 구현하듯 써내려간 책입니다. 거창하죠. 그토록 간절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서 말 잘하는 것을 넘어서 잘 말하는 것은 가치 있는 수건 사업이라 믿거든요. 나의 말이 일상을 단단하게 지켜줄 필수 불가결한 재료가 되어줄 거라고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조직의 명운을 좌우하고 한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는 게 말 한마디인 걸 이미 아는 우리입니다. 말하기가 개인 경쟁력이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고유의 평판을 만들어내는 요소죠. 갈수록 더한 듯 합니다. 그렇다면 잘 말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할 게 넘칠 수도 딱히 없을 수도 있어요. 명쾌하지 않은 아득한 힌트만 전할 수도 있죠. 사실 어렵습니다. 증명된 법칙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시간과 공간, 사람과 상황, 시대와 문화에 따라 나눈다고 해도 어려워요. 설사 그리해도 달라질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래서 말하기 분야에서는 누구든 졸업 없는 학습자가 됩니다. 긴 레이스에 묵묵히 임하는 태도가 필수죠. 눈치를 보며 굳은 모양새가 아니라 관망을 하듯 내려놓는 모습을 갖추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미리 힘 빼지 말자고요. 평생을 할 터이니. 먼저 나의 말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남의 말을 잘 소화해내고 휘청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튼튼한 건물처럼요. 어쩌면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내 안에서 요동치는 감정들을 차분하게 다스려 고이 내보내는 성숙한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어른스럽게 말이죠. 언제부터 어른스럽게란 말이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러지 못한 사회를 살고 있단 방증인 듯해 씁쓸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인연의 끈이 느슨한 시대에 혼자가 익숙한 시대에 강조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또 어른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자연스레 터득하는 시대가 아닌 각을 잡고 배우는 시대가 도래했구나 싶습니다. 그 안에서 이 책도 조금의 일조를 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의 말은 신경을 쓸수록 나아질 겁니다. 확신합니다. 완벽한 말쟁이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달변가가 존재할 뿐이죠. 벽을 바라보고 하는 혼자만의 훈련도,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춰보는 일상적인 경험도 다 좋습니다. 연습이 습관이 되고
노력이 진심이 된다면 성숙하고 단단한 말들이 내 삶을 지탱해 줄 겁니다. 시대를 예측하는 송기령 빅데이터 전문가는 모든 건 체인 리액션이라고 말했습니다. 동감합니다. 모든 관계는 나와 너가 만드는 합작품이죠. 진심을 다해 존중하는 현장에서는 서로가 평화롭습니다. 이때 나의 말과 너의 말이 기묘한 매개체가 됩니다. 한쪽만 노력해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입맛에 맞는 상대를 일일이 선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책을 집어든 나부터 해보는 게 맞는 순서일 거예요. 그때마다 책 속의 말들이 소소한 지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가끔 생각이 나면 행복의 주문을 읊듯 스스로 물어봐 주세요. 나의 말은 안녕한가요? 나의 말이 나 스스로에게, 소중한 상대에게 안녕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책 어른의 말습관. 프롤로그를 살짝 전해드렸는데요. 이 책은 나름의 단계가 있어요. 스스로 잘 다스린 내가 이를 통해 남들에게 호감을 얻고 깊이를 더해 매력을 발산하고 때로는 마찰과 갈등이 있지만 극복을 하고 말습관으로 성숙한 어른스러움을 갖출 수 있다. 라는 나름의 순차적인 단계를 밟는 책입니다. 쭉 읽다 보면은 손해보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너를 위한 책인 듯 하기도 하고요. 결국 돌고 돌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일이 될 겁니다. 나, 너, 우리 모두의 말들이 일상의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지니 책방의 말말말 계속해서 운영할 텐데요. 앞으로 여러 내용들을 전해드리면서 책 안에 좋은 내용들도 좀 하나하나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이 챕터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봐요. 1장 매일매일 내가 하는 말도 무르익어야 한다. 2장 호감을 얻는 말하기에 대하여. 3장 언제나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태도. 4장 관계가 돈독해지는 말습관. 5장 성숙하게 감정을 다스리는 말. 나를 다스려서 남과 잘 어우러지고 결국은 이 모든 게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나름의 절차, 과정, 단계들이 있는데요. 속속들이 전해드릴 내용들이 꽤 많아요. 지니 책방의 말만 말해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찬찬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어른의 말습관 살짝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니 책방 말말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 안에서 행복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니 책방의 말말말 김지니입니다. 저는 말을 잘한다는 것은 더불어 잘 말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기술과 요령도 중요하지만요. 내재되어 있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일을 포장한다고 상상해 볼까요? 안에 신선한 과일이 있느냐, 썩은 과일이 있느냐에 따라서 포장지가 뽀송뽀송하게 유지될 수도 거무죽죽한 색깔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또 소통의 현장에서는 건강한 마음을 위한 나름의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때 이 한마디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럴 수도 있겠다. 인정부터 해보자는 거죠. 이해와 공감이 안 되더라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며 여유와 여력을 갖자는 거예요. 포기하는 체념의 느낌이 아니라요. 관망하며 숨을 돌리는 느낌으로요. 우린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랑은 결이 안 맞아. 나랑은 아닌 것 같아. 심하게는 걔
일단 부정적 판단부터 해버립니다. 휙 차갑게 돌아서기도 하고요. 차단을 해버리기도 하죠. 문제는 이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아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수도 있답니다. 어쩌면 길게 봤을 땐 나에게 손해일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 한마디를 되뇌어 보면 어때요? 이 한마디를 심리학 용어 메타인지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 발견, 통제하는 정신작용으로 검색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 내 생각과 행동을 위에서 바라보는 걸 의미합니다. 나 자신을 제3의 시선으로 바라보듯이 돌아보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자기 객관화라고들 말합니다. 잠깐 이 메타인지를 살짝 설명하자면요. 1970년대 발달 심리학자인 존 프라벨이 창안한 용어입니다. 남의 지시 이전에 스스로 자기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갈등 관계에서 이 능력이 발휘될 경우 자신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성찰을 하며 서로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메타인지는 아이들의 발달 연구를 통해 나온 개념이라 교육학에서 주로 등장을 하는데요. 성인이 되면서 이 메타인지가 향상된다고 봅니다. 이 능력을 소통이나 대화 현장에서도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내가 갖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은 고정된 상수가 아닌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변수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물론 바뀌지 않을 것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이후에 그러지 말걸, 그 얘긴 꺼내지 말걸, 이른바 껄무새가 되지 않으려면 마법의 한마디 버튼을 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요. 이 생각 끝에 내 판단이 너그러워질 수도, 때론 내 판단이 맞았다고 확신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내 마음의 공간을 살짝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 자체가 누군가에겐 공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나의 그릇된 판단을 들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또 꼿꼿한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잘못된 실수로 미성숙한 모습으로 계속 허우적대는 것보단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옳고 또 맞습니다. 이 메타인지, 자기 객관화를 통해 멋진 연기를 보여준 박은빈 배우의 수상소감이 화제가 됐었죠. 이 말들이 한동안 제 마음에 별처럼 콕 박혀 지금까지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사실 마법의 한마디 습관을 갖게 해준 계기가 됐습니다. 수상소감 일부만 그대로 전해볼까요? 친절한 마음을 품게 할 수 있기를, 고유한 특성들을 다름으로 인식하지 않고 다채로움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연기했습니다. 저를 스쳐가는 생각들이 편견이 아닌지 매 순간 매 시간 검증했습니다. 우리의 빛나는 일상에도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 생각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생각과 행동이 괜찮을지 관찰해봐요, 우리. 적어도 상대에게 한 실수 때문에 하이킥할 일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지니 책방 말말말은 말 안에서 행복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니 책방의 말말말 김지니입니다. 한국인들은 되게 눈을 보지 않고 말해요. 다들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구나 생각했죠. 한 외국인이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낯선 사람의 눈을 보고 말하는 게 익숙한 편인가요? 어려운 편인가요? 저는 아직도 후자입니다. 사람의 눈을 보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특히 상대방의 눈이 매섭거나 쌀쌀맞을 때는 더 어렵고요. 문제는 그 눈을 마주하고 있노라면 다음 할 말을 까먹기도 합니다. 머리가 백지가 되어버려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까요? 눈을 피하는 것은 본능이다. 생각하며 말할 때 방해가 될 수 있다. 또 이 한마디도 위안이 될까요? 뇌를 쥐어짜며 동시에 눈맞춤까지 하는 일은 모두가 힘들다. 일본의 교토대학교 연구팀이 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컴퓨터 스크린으로 낯선 사람의 눈을 보게 합니다. 현장에선 간단한 언어 과제를 내죠. 그때까진 모두 수월해요. 과제가 어려워지자 컴퓨터 스크린 속에 눈을 보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생각하며 말할 때 눈을 보는 건 대다수가 이렇게 어렵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때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3가지 연습법을 제안합니다. 거울 연습법, 오이 연습법, 구획 연습법입니다. 먼저 1번 거울 연습법. 혼자 하는 연습법이에요. 내 눈과 친해져 보세요. 누군가의 눈을 보려면 그 누군가를 만나야 하잖아요. 그러기엔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눈을 좋은 도구 삼아 보는 거죠. 처음부터 다른 사람 눈을 보는 건 어렵고 부끄러워요. 스스로 리허설 타이밍을 가져볼까요? 살짝 낯선 내 눈을 지그시 바라보고 말을 걸어봐도 좋습니다. 누군가 있다면 그 눈을 익숙해져 보는 거죠. 흰자, 눈동자, 그리고 눈매까지 어떤 눈이든 편안히 바라보겠노라고 생각해 보세요. 흰 벽을 보고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보단 훨씬 더 낫습니다. 어쩌면 거울 안에 내 눈이 처음엔 낯설고 어색해서 말을 걸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또 할 말을 다 까먹을 수도 있고요. 차차 익숙해져 볼까요?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눈빛과 입모양도 저절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2번 오이 연습법. 1대1 대화에서 요긴한 방법입니다.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을 보면 부담되고요. 나를 아예 안 보는 사람을 보면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어쩌란 말이냐? 적절한 센스와 미덕이 필요하죠. 이른바 오이 연습법을 제안합니다. 상대의 눈을 5초 정도 보고 2초는 거두는 거예요. 비즈니스 파트너라면 공유하는 유인물을 살짝 봐도 좋고요. 또 옆에 허공을 슬쩍 부담 없이 봐도 좋습니다. 이때 시선을 아래 위로 훑는 결례를 범하거나 스마트폰이나 시계를 만지작거리는 건 금물. 상대가 평가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빨리 자리를 뜨고 싶은 속내를 들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바라볼 때 약간의 변화는 꼭 필요합니다. 봤다가 걷었다가, 봤다가 걷었다가 이렇게 하자는 거죠. 심리학자 조프리 버드 박사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길이 전혀 미동이 없다면 오히려 대화에 집중하지 않거나 자기를 믿어달라는 억지 호소를 보내는 것과 같다고 강조합니다. 약간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구획 연습법입니다. 이건 무대에 나설 때 필요한 거예요. 공간이 크거나 천장이 높거나 계단식일 때 한 공간에서 한 시선만 바라본다면 어필이 될 리 만무하죠. 구역을 3개로 나눠보는 거예요. A, B, C. 그렇게 나눈 다음에 A, B, C, C, B, A로 번갈아 가면서 봅니다. 때로는 양쪽 가장자리, 마지막 끝의 자리의 사람도 가끔은 마주쳐주면 좋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이 공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전에 내가 할 말들이 머릿속에 잘 담겨 있고 또 준비가 되어야겠죠.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한다면 키맨이라고 불리는 결정권자와 심사위원이 가장 앞에 중앙에 대게 앉아 있으니까요. 그들을 좀 보도록 하고요. 면접 현장이라면 나에게 질문한 면접관을 주로 보되 다른 면접관에게도 시선을 줄 수 있어야겠죠. 이걸 보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자리를 감내하고 잘 적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눈을 자신감 있게 바라볼 수 있기를, 그렇게 세련된 눈빛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지니 책방 말말말은 말 안에서 행복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니 책방 말말말의 김지니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에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답은 없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를 테니까요. 그래도 정석은 있지 않겠어요? 대개의 사람이 동의할 만한 잣대랄까요? 이에 지니 책방 말말말은 3회에 걸쳐 좋은 사람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요. 만날 때
대화할 때, 일할 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우리만의 기준을 세워보자고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요. 그렇다면 만날 때 좋은 사람부터 만나러 갈까요? 좋은 기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전 이렇게 정의 내려볼래요. 좋은 기분은 어른의 매너다. 얼마 전에 마주친 헤드라인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말은 일본의 유명한 인간관계 전문가이자 작가인 스가와라 게이의 말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낯빛이 시시각각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화가 났는지, 슬픈지, 피곤한지 여실히 드러나는 사람이요. 혹자는 순수하고 솔직한 사람이라고 감쌀 수도 있겠죠?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서로의 기분을 주고받는 건 마음을 읽기 수월할 테니까요.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옆에 있기 부담스럽고 버겁고요. 또 눈치를 봐야 합니다. 갈수록 멀어지고 싶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옆자리 동료 A가 있어요. 아침 출근길마다 표정이 그대로 읽혀요. A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올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팀의 분위기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A가 제발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다른 동료들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A가 심통이 나거나 얼굴을 찌푸리거나 하고 한숨을 쉰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고단할 게 뻔합니다. 달라지는 낯빛에 따라 행동할 게 뻔하니까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어른. 아마도 우린 이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이들은 은근한 끈기가 있는 정서적 지능, EQ가 높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의 감정 자극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들이죠. 정서적 지능, EQ를 더 깊게 설명해 볼까요? 메이어와 살로베이가 정서가 주는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정서적 지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점검하고 그것들의 차이를 변별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정서 정보를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벌써 다채로운 연구들을 통해 높은 정서적 지능을 갖춘 사람들은 정신 건강 상태가 더 좋고 더 나은 업무 수행과 더 강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했답니다. 즐겁다고 방방 뛰거나 화난다고 버럭 소리를 치거나 슬프다고 계속 징징대거나 기쁘다고 나대지 않는 사람, 바로 정서적 지능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하여 만날 때 좋은 사람일 거예요. 혹시 뇌에도 능력이 있는 거 아세요? 이른바 뇌의 가소성이란 게 있습니다. 경험하고 훈련하는 것에 따라 기능과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 정서적 지능 EQ는 노력하면 할수록 나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앵커링 효과란 것도 있어요. 우리말로 단내림 효과라고 하는데요. 배가 정박할 때 닻을 내리면 움직이지 않겠죠? 처음 접하는 정보가 끝까지 가는 걸 의미합니다. 말할 때, 자신을 향할 때도, 상대를 향할 때도 노력을 통해 좋은 기분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이란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데니얼 맥닐의 말로 마무리할게요. 얼굴 안에는 뇌가 있습니다. 얼굴이 그 사람이며 그 사람의 정체성인 셈으로 생각이 쌓여 표정이 되고 그 표정이 인상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밝게 웃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이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말할 때 좋은 사람인가요? 지니 책방 말말말은 말 안에서 행복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니 책방 말말말의 김지니입니다. 대화할 때 왜 누군가와는 호흡이 척척 맞고 누군가와는 그렇지 않을까요? 스스로도 만나는 누군가도 전자이길 바라며 대화할 때 좋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한마디로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사람일 겁니다. 이 대화의 유형을 정렬할 수 있어야 해요. 어렵다고요? 차차 풀어갈 테니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채요? 이거 초능력이나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상대와의 대화 초반에 힌트를 얻으면 그뿐입니다. 대화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의사결정과 정보를 나누기 위한 대화. 두 번째, 감정을 주고받기 위한 대화. 세 번째, 사회적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일을 주고받기 원하는 사람과는 일을 주고받기 원하는 사람과는 일을, 삶을 주고받기 원하는 사람과는 삶을 나눠야죠. 그게 아니면 서로의 대화가 삐걱거리거나 퍽퍽해질 수 있겠죠. 계속되면 말이 안 통하는 관계가 될지도 모릅니다. 허공에 대고 하는 헛발질이 되지 않도록 해요, 우리. 얼마 전 보게 된 이 문구가 저를 겸손하게 만들더라고요. 소통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와 소통했다는 착각이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의 말입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와 일치감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기분 좋게 만드는데요. 인간의 뇌가 그런 종류의 연결을 갈망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죠. 방금 전 언급한 세 가지 유형을 맞추면 될 텐데요. 우리는 종종 한 대화에서 세 가지 유형을 모두 사용하곤 합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이 유형이 바뀌곤 하죠. 아마 하나의 유형으로 딱 떨어지는 대화는 거의 없을걸요. 가령 친한 친구가 나에게 이직을 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하는 자리예요. 이 친구가 직장에서 동료나 일처리에 있었던 문제를 털어놓을 수도 있고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몸과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꺼낼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의 커리어에 대한 연봉 협상이나 직위에 대한 고민을 말할 수도 있겠죠. 좀 깊숙이 분석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의사결정과 정보를 나누기 위한 대화겠죠.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겠죠. 두 번째는 감정을 주고받기 위한 대화겠죠. 몸과 마음이 아프댔으니 좀 위로도 해주고 마음도 헤아려줘야겠죠. 세 번째는 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화겠죠. 비슷한 조건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지, 그 친구가 추구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상대방이 현실적이고 진지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데 감정적으로만 우쭈쭈 해준다거나 상대가 격한 공감과 위로를 원하고 있는데 이성적으로 필요한 얘기만 던진다면 어떨까요? 결국 대화를 할 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잘 매칭시켜서 대화의 유형을 일치시키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특히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의사결정을 위한 대화인지 감정적인 대화인지 사회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화인지 단박에 눈치챈다고 합니다. 비용과 편익을 따지는 사람인지 자기 감정을 호소하는 사람인지 상대의 이목과 비교에 예민한 사람인지 관찰을 좀 해봐야겠죠. 또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적인 질문을 던지는 환자에겐 데이터를 들면 되는 거고요. 자신의 과거와 두려움을 말하는 환자에겐 전문가로서 가치관이나 믿음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이 대화가 실용적인 대화인지 공감이 필요한 대화인지 먼저 그것부터 따져보면 어떨까요? 내가 가장 꽂혀있는 것부터 입으로 내뱉기 마련입니다. 대화의 초반부, 상대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잘 들여다봐요, 우리. 어때요? 여러분은 대화할 때 좋은 사람인가요? 지니 책방 말말말은 말 안에서 행복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니 책방의 말말말 김진희입니다. 외롭게 돈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가 쓴 어른의 말습관 중 2장 호감을 얻는 말하기에 대하여 선을 존중하는 사람과 선을 긋는 사람의 차이 챕터에 쓴 글귀입니다. 선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선을 지키며 선을 실천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아마 이런 사람을 일할 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긍정적인 표현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요즘엔 선을 아예 차단시키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조직 내에서 일부러 혼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요. 몇 달 내에 회사를 퇴사할 게 아니라면 말이죠. 혼자보단 함께가 어쩌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속에 부족한 에너지를 채울 수도 있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고쳐갈 수도 있고요. 힘찬 동력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칼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혼자만 도움을 받는 관계가 아닌 함께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만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핵 개인화 시대에는 더 그러할 거예요. 잠깐 이 핵 개인화란 표현을 들여다볼까요? 시대 예보자이자 미래 예측자로 불리는 송기령 빅데이터 전문가가 쓴 책 시대 예보 핵 개인의 시대에서 등장한 말입니다. 사회 구성 단위가 가장 기본 단위인 개인 중심으로 쪼개진 핵 개인화 시대에 결국 각자의 역량과 생존을 고민하며 홀로 서는 개인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해야 한다, 해라 란 지시가 아닌 자신이 하고 싶기 때문에 한다란 마음속 설득만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표현의 프레임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져오면 어떨까요? 상대의 마음이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요. 품격 있는 어른으로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의견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못해? 앞으로 일을 할 수 있겠어? 다음 프로젝트 못 맡기겠다. 이 말 들으면 어때요? 의욕이 생기기는커녕 위축되고 불안해지죠.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더 잘해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프로젝트는 이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이 말들 들으면 어때요? 미래를 기약하며 지금의 아쉬운 부분을 채우려는 뇌 회로가 작동할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음 챕터에 더 나아질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고요. 고집이 센 사람을 확신에 차 있는 사람으로, 마음이 약해 빠진 사람을 마음이 여려서 공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져온 말의 프레임 덕택입니다. 하기 나름이겠죠? 특히 나에게 상처인 말, 내가 듣기 싫은 말은 휙 날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잉여 감정 느끼기 싫거든요. 그러니 내 말이 상대에게 가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말이죠. 상대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려는 어른의 태도를 보여주세요. 내 말에 힘이 실리도록요. 일할 때 좋은 사람, 선을 지키며 선을 실천해주는,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이런 사람을 여기저기서 찾는 것보단 내가 먼저 되어주는 게 맞는 순서겠죠? 지니 책방 말말말은 말 안에서 행복한 일상을 응원합니다.